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왜 나는 이 집에서 숨조차 편히 쉴 수가 없을까? 하고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는데 막상 다 늙어서 내 몸 하나 뉘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그 서글픔. 아마 제 나이 또래 주부님들이라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올해 56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양 평촌에 지은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남들은 다 그래요. 아이고 영숙 씨는 복도 많아. 번듯한 내 집도 있고 남편도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으니 노후 걱정은 없겠네. 하고요. 네, 겉보기엔 그렇죠. 남부러울 것 없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 남편 박만호 씨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평생 회사밖에 모르던 양반이라 은퇴하면 좀 달라질까 기대했는데 웬걸요. 퇴직하더니 아주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삼시세끼 따뜻한 밥상 대령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반찬이 짜네 싱겁네 국이 식었네 어쨌네. 하루 종일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잔소리만 늘어놓습니다.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좋았지 지금은 눈만 마주쳐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멸치 육수 내서 된장찌개 끓이고 남편 좋아하는 조기 2마리 노릇하게 구워 밥상을 차렸죠. 그런데 밥상 머리에 앉자마자 남편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군요. 에잉, 쯧쯧. 이놈의 여편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조기가 왜 이렇게 바짝 말랐어? 먹으라고 내온 거야? 말라고 내온 거야? 아, 참나. 본인 입맛에 맞게 바삭하게 구워다 바쳤더니 이젠 또 너무 말랐다고 타박입니다. 평생을 저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뭐 하나 트집 잡을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죠.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으니 내가 참는다. 퇴직 증후군이라잖아.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국그릇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놀란 마음을 감추고 이 아침부터 대체 누구야?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가득 잡힌 낯익은 얼굴, 뽀글뽀글 볶은 머리에 잔뜩 심통이 난 표정. 네, 바로 제 시누이 박미자였습니다. 시누이가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일까요? 평소에 왕래가 잦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나 알랑방귀 끼면서 연락하지 평소엔 올케인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사람이니까요.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주니 세상에. 제 키만 한 커다란 이민 가방 3개를 양손에 끌고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 짐들은 다 뭐고요? 제가 묻자 시누이는 대답도 없이 저를 툭 밀치고는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신발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나 죽겠네. 올케, 나 목말라 죽겠어. 시원한 물 좀 빨리 가져와봐. 얼음 동동 띄워서. 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손님으로 온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려 들다니요. 그때 식탁에서 밥을 먹던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자 왔구나. 고생했다, 고생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아직 안 먹었지? 여보, 뭐해? 빨리 와서 밥상 하나 더 안 차리고. 네? 밥상을 하나 더 차리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죠.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가 왜 짐을 싸들고 온 거예요?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마치 제가 아주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듯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미자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가게랑 집이랑 다 정리했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럼 남이 사는데 모른 척하리. 잔말 말고 빨리 가서 물이나 떠와. 뭐라고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요? 당분간이 도대체 며칠을 말하는 거죠? 아니,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누가 압니까? 나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통보만 하는 이 상황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이 집이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자기 여동생이니까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저 뻔뻔한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옳게.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오빠가 그러라고 했어. 아유, 내 팔자야.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돈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아주 죽고 싶다니까? 옳게는 좋겠네. 남편 잘 만나서 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있다고요? 제가요? 누구 때문에 평생을 쏙 썩으며 살았는데 감히 그런 소리를 입에 담습니까? 사업 말아먹은 게 자랑인가요? 왜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신우이는 소파에 아주 드러눕다시피 기대앉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턱짓하며 다시 한번 명령조로 말했죠. 옳게 아까부터 목마르다니까? 내 말 안 들려? 얼음물 좀 빨리 가져오라니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당장이라도 쌍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죠.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온했던 제 일상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예감했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신우이 옆에 찰싹 붙어서 비위나 맞추고 있고, 신우이라는 여자는 첫날부터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저를 하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숨막히는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집을,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불청객들의 방문이 오히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엄청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옛말에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굴러들어온 이 거대한 생선, 아니 제 시누이 박미자는 썩는 냄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안 기둥뿌리를 썩게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당분간이라던 그 약속, 도대체 한국말에서 당분간은 며칠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주일? 보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김이요? 천만에요. 오히려 제 집 안방마님 행세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뻔뻔한 두 남매가 어떻게 제 숨통을 조여왔는지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려 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미리 물 한 잔 드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실 풍경부터 묘사해 드릴까요? 제가 아침부터 쓸고 닦아 반짝이던 거실 바닥은 이제 시누이의 잡동사니와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소파는 이미 그녀의 전용 침대가 되어버렸죠. 하루 종일 늘어진 티셔츠 바람으로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만 돌려댑니다. 제가 청소기라도 돌릴 낯이면 오히려 저를 흘겨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옳게. 지금 드라마 클라이맥스인데 꼭 지금 청소기를 돌려야겠어? 사람이 눈치가 없어, 눈치가. 좀 조용히 좀 해봐. 내 집에서 내가 청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생활 습관이야 다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사업 말아먹고 빈털터리로 왔다면서 씀씀이는 무슨 재벌 회장님 사모님 저리 가라입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현관 초인종이 불이 납니다. 배달이요, 배달이요.
짜장면이나 김치찌개 같은 소박한 메뉴냐고요? 아니요. 점심부터 3만 원짜리 특선 초밥 세트, 저녁엔 족발 대자에 쟁반국수 추가, 야식으로는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까지. 입맛은 또 어찌나 고급인지 동네 분식집 떡볶이는 입에도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내느냐는 거죠. 당연히 제가 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저에게 맡겨둔 생활비 카드죠. 시누이는 배달 음식이 오면 지갑을 여는 신용조차 안 합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턱짓으로 현관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옳게? 계산 좀 해줘. 오빠가 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했잖아. 한 달 식비가 평소의 3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 노후 자금 아끼려고 마트 가면 콩나물값 100원, 200원 따지며 살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그 피 같은 돈을 물 쓰듯 씁니다.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연금으로 생활하는 형편이에요. 매일 이렇게 시켜 먹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 옳게. 사람이 왜 이렇게 쪼잔해? 오빠가 대기업 부장까지 했는데 그깟 밥값이 아까워? 내가 뭐 평생 얻어먹겠대? 나중에 사업 다시 시작하면 이자 쳐서 갚을 거니까 생색 좀 그만 내. 갚는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하지만 돈보다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이네요. 외출하려는데 제가 아끼는 화장품들이 화장대 위에서 사라진 겁니다. 큰맘 먹고 산 아주 비싼 한방 영양 크림이었죠. 아까워서 콩알만큼씩 찍어 바르던 건데 그게 시누이 방 아니 시누이가 차지한 건너방 쓰레기통 옆에서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뚜껑이 열려있는 빈통을 보고 설마 했습니다. 세상에. 그 비싼 크림을 시누이는 발뒤꿈치에 쳐바르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뒤꿈치에 그 귀한 것을 덕지덕지 바르고는 빈통을 저에게 툭 던지며 말하더군요. 옳게 이거 냄새가 좀 구리더라? 보습력은 괜찮은데 영내 스타일은 아니야. 다음엔 향 좀 좋은 걸로 사다 놔. 그리고 내 옷 좀 빌려 입었어. 사이즈가 작아서 좀 끼긴 하던데 옳게 살 좀 뺐나 봐. 제 옷장까지 뒤졌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를 자기 몸집에 맞춰 억지로 껴입어서 옆구리 박음질이 다 터져 있었습니다. 단추는 뜯어져 나갔고 옷에선 시누이 특유의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아가씨 내보내요. 생활비 축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내 물건까지 손대고 나를 아주 식모 취급한다고요. 내가 당신 여동생 시녀 노릇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요. 남편의 반응을 기대한 제가 바보였을까요? 남편은 TV 뉴스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거참. 여자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가족끼리 로션 좀 나눠 쓰고 옷 좀 같이 입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난리야. 당신 옛날엔 안 그랬잖아. 늙더니 아주 독해졌어. 정 떨어지게 왜 이래? 미자가 오죽 힘들면 오빠네 집에 왔겠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 친정 식구가 왔어도 이렇게 박대할 거야? 가족. 그래요, 그놈의 가족. 남편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오로지 자기 핏줄, 자기 여동생뿐이었죠. 저는 그저 그들의 수발을 드는,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고용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독하다, 정 떨어진다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고통보다 여동생의 기분이 더 중요한 남자.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날은 시누이가 웬일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그러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신우이가 젓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두드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근데 말이야. 이 집 요즘 시세 얼마나 해? 꽤 올랐지? 평촌이면 뭐 10억은 넘겠네. 남편이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입지가 얼만데. 우리 노후 자금으론 든든하지. 그러자 신우이가 눈을 번뜩이며 제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잘 됐네. 오빠 나 이 집에서 그냥 계속 살까 봐. 어차피 방도 3개나 있는데 둘이 살긴 너무 넓잖아. 나중에 오빠 죽으면 이 집 올케 혼자 다 차지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잖아. 엄밀히 따지면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작은 방 하나명에 넘겨줘.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올케도 찬성하지? 어차피 오빠 건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분? 명의를 넘겨줘. 친정 부모님이 남편 공부시켰다고요? 아, 정말 웃기고 있네요. 시댁 어르신들, 남편 대학 갈 때 등록금 한 푼 못 보태주셔서 쩔쩔매던 분들입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가 몰래 등록금 대주고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해주셨던 걸 저 인간들이 다 잊은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쳐줘.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미자, 네가 고생이 많았으니까. 당신 생각은 어때? 방 하나 정도는 미자, 앞으로 해줘도 되지 않나?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당신 거 될 텐데 미리 동생 좀 챙겨주자고.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내심의 끈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이었을까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오빠 거니까 마음대로 한다고요? 이 인간들은 지금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착각을 말이죠.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년 전 이 아파트를 살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 멍청한 남편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신우이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남편의 멍청한 동조. 그 역겨운 콜라보레이션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멍청한 짓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패를 까기엔 조금 이릅니다. 저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그 착각을 무기 삼아 목을 조여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의 이 복수심에 기름을 들이붓는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리는 사건이 곧 터지고 맙니다. 제 어머니,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유품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순한 사람도, 아무리 참고 사는 사람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건 말이죠. 저에게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내 어머니. 그런데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저 짐승 같은 인간들이 감히 그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이지 입 밖으로 꺼내기도 손이 떨릴 만큼 끔찍하고 처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친정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정 식구 하나 없이 저 혼자 모시는 제사였지만 그래도 정성껏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올리고 싶어서 새벽부터 장을 봐왔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지는데 거실 소파에 늘어진 신우이는 아우 기름 냄새 역해. 환기 좀 시켜. 라며 코를 막고 인상을 쓰더군요. 그것까지는 참았습니다. 늘 있는 일이니까요. 제사상 차림을 얼추 마치고 저는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유품. 순금 5돈짜리 쌍가락지. 어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긴 그 반지를 꺼내 제사상 위에 올려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늘 두던 그 자리에 비단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서랍을 다 뒤엎고 옷장을 샅샅이 뒤져도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아니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불길한 예감. 아니,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집안에 있는 사람 중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사람은 딱 한 명뿐이니까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시누이가 기거하는 건너방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시누이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올케 놓고도 몰라? 교양 없이 왜 이래? 저는 시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 서랍 열었어요? 엄마 반지, 엄마 유품 어디 있어요? 시누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우더군요. 반지? 무슨 반지? 난 몰라. 올케가 어디 흘리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사람 참 이상하네. 거짓말. 저 눈빛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시누이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옷장, 그리고 침대 밑. 어머, 이 여자가 미쳤나. 남의 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시누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말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방구석에 놓인 쇼핑백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까부터 진동하던 가죽 냄새의 정체. 새빨간 명품 핸드백이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그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과 금은방 전당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 품목은 순금 반지 5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가씨 진짜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엄마 유품을 팔아서 가방을 사요? 네? 증거가 나오자 시누이는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래. 팔았다. 왜? 당장 친구들 모임 나가야 하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잖아. 오빠한테 달라고 하기도 미안해서 집에 굴러다니는 금붙이 좀 융통했다. 그게 뭐? 내가 안 갚는댔어? 사업 풀리면 2배로 사준다니까? 가족끼리 급하면 좀 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경찰이라도 부르겠다는 거야, 뭐야? 가족끼리. 또 그놈의 가족 타령. 남의 어머니 유품을 훔쳐다가 명품 가방으로 바꿔치기 해놓고 가족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아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소란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영수증을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가씨가 엄마 반지를 훔쳐다 팔았어요. 오늘이 엄마 기일인 거 알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제발 이번만은 내 편을 들어줘. 이건 도둑질이잖아. 이건 범죄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신세 진 게 얼만데 인간이라면 화를 내야지. 하지만 남편은 영수증과 명품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뭐 대단한 일 났다고 제삿날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동생이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 이미 팔아버린 걸 어쩌라고. 가서 다시 사오기라도 하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도 그래. 죽은 장모님 물건이 뭐가 그리 중요해. 산 사람 기죽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미자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방 하나에 저러겠냐고. 당신이 이해해. 나중에 내가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냐. 쯧쯧, 속 좁은 여편네하고는. 순간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들리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장모님 물건보다 산 시누이의 명품 가방이 더 중요하다.
그게 지금 30년을 함께 산 남편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고 이 집구석에 남아있던 제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는 오빠 뒤에 숨어서 봤지? 오빠도 내 편이잖아 라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남편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등골을 빼먹는 그리고 제 영혼까지 갉아먹는 기생충들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낮게 읊조리자 신우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옳게 밥이나 차려. 나 배고파.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차린 제사 음식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더러운 집구석에서 어머니 밥상 받으시게 할 순 없어요. 대신 제가 더 큰 선물을 드릴게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집 그리고 제 인생. 저 도둑놈들에게서 완벽하게 찾아오는 걸로 효도할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안방 깊숙한 곳, 남편은 존재조차 모르는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런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소유자 명의는 정확히 김, 영, 숙 3글자가 박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지금쯤 꿈나라에서 명품 가방을 메고 떵떵거리는 꿈을 꾸고 있겠죠. 실컷 꿔두라고 하세요. 내일 아침 태양이 뜨는 순간 그 꿈은 처참한 악몽으로 바뀔 테니까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내다가 울다가 소리치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 더 이상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죠. 어젯밤 저는 제 마음속에서 남편과 신우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저에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썩은 환부에 불과했죠. 자, 이제 그 수술을 집도할 시간입니다. 마취 따위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쪽쪽 빨고 있는 두 사람. 남편은 신문을 뒤적이며 밥 안 줘? 국 없어. 라고 툴툴거렸고 신우이는 어제 훔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식탁 의자에 고이 모셔두고는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만찬도 아까운 인간들. 저는 밥상 대신 누런 대봉투 하나를 식탁 한가운데에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남편과 신우이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죠. 이게 뭐냐? 밥 달라니까 웬 서류 봉투야? 남편이 심드렁하게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설마 올케가 내 가방에 어울리는 스카프라도 사왔나? 하며 김칫국을 마시더군요. 하지만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든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 그리고 이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를 낚아채더군요. 뭐? 이혼? 옳게 미쳤어?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왜? 신우이의 눈이 등본의 소유자 란에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죠. 김영숙? 단독 명의?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집 오빠 명의 아니었어? 오빠가 뼈 빠지게 일해서 산 집이라며? 뼈 빠지게 일해서 샀다고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리기만 했습니다. 그제야 20년 전 기억이 났겠죠. 결혼 초 전셋집을 전전하며 고생하던 우리 부부를 위해 친정 아버지가 당신 노후
자금을 털어 사주셨던 이 아파트. 당시 남편은 자존심 상한다며 처가 도움 안 받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들어와 살았죠. 그때 아버지가 딱 하나 거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딸 영숙이 명의로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네. 남편은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니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본인이 가장 노릇하며 산 줄 알았던 겁니다. 왜요? 이제 기억이 좀 나나 보죠. 당신이 해온 거라곤 숟가락 2개랑 빚 3천만 원이 전부였잖아요. 그 빚 갚아준 것도 우리 친정이었고 이 집 사준 것도 우리 친정이었어요. 그런데 뭐? 내 어머니 유품이 당신 동생 명품 가방보다 못해.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보. 그래도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결혼 생활 20년 넘으면 다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가 이 집 관리비 내고 도배하고 다 했잖아. 반은 내 거야. 그리고 미자는. 그래, 미자가 잘못했어. 내가 혼내줄게. 응? 이혼이라니. 다 늙어서 나무새스럽게 왜 이래. 공동재산? 꿈 깨세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거 몰라요. 게다가 이혼 사유가 당신들의 그 끔찍한 모욕과 절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야. 내가 변호사 상담까지 다 끝내고 온 줄 알아요.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당신 퇴직금? 그거 반 토막 내서 위자료로 가져올 거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오빠 협박하니? 내가 뭔데 우리 오빠? 돈을 뺏어가? 너 내가 가만 안 둬? 어디서 굴러먹던 게 들어와서. 그때였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향해 손가락을 튕기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불렀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죠. 아니, 짐을 싸주는 용도가 아니라 짐을 빼버리는 용도로 부른 분들입니다. 기사님들, 여기 거실에 있는 잡동사니들이랑 저 방에 있는 여자. 짐 싹 다 들어서 1층 화단에 내려놔 주세요. 쓰레기니까 막 다루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장한 직원들이 신우이의 트렁크와 널려있던 옷가지들을 쓰레기 줍듯 마구잡이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내 옷, 내 가방,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하며 발광을 했지만 직원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뻣뻣하던 남편의 무릎이 툭 하고 꺾였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미자야, 너 뭐해? 빨리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여보, 나갈 데 없어. 퇴직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나이에 어딜 가.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밥도 내가 차릴게. 조금 전까지 속 좁은 여편네라고 비난하던 그 입에서 비굴한 변명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통쾌함보다는 구역질이 먼저 올라오더군요. 이런 남자를 믿고 내 청춘을 다 바쳤다니. 박만호 씨, 당신 입으로 그랬죠.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끔찍이 아끼는 여동생 데리고 나가서 둘이 도우면서 사세요. 참, 신고 안 하는 걸 마지막 자비로 아세요. 당신 동생 절도죄로 콩밥 먹이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저는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남편과 신우이의 등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신우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끌려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문틀을 붙잡고 버티다 결국 튕겨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문 열어. 김영숙 하는 고함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의 싸구려 향수 냄새와 남편의 퀴퀴한 냄새가 아직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지만 이제 곧 환기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이곳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나의 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피식하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 끝났네. 진짜 끝났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느낌. 이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을 심을 수 있겠죠. 이제 저 인간들이 없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과연 제 인생의 이 막은 어떤 풍경일까요? 쫓겨난 두 남매의 최후와 저의 새로운 시작.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럼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진짜 고요가 찾아온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자유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뜹니다. 남편의 코 짖는 소리, 신우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사라진 아침. 갓 내린 커피 향이 이렇게 그윽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전쟁 같았던 그날 이후 과연 저와 그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제 긴 넋두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두 사람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네요. 동네라는 게 참 좁아서 듣고 싶지 않아도 소문이 바람 타고 날아오더군요. 쫓겨난 그날 밤 두 사람은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근처 허름한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보증금 낼 돈도 아까워서 곧 사업 대박난다 큰소리치며 월세방을 구했다는데 글쎄요. 그 고치라는 게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문제겠죠.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콧대 높던 신우이 박미자 씨는 요즘 식당 설거지 알바를 나간다고 합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것처럼 굴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며칠 못 가 쫓겨났답니다. 손님 남긴 반찬을 몰래 싸가다가 걸렸다나 뭐라나. 제 집에서 3만 원짜리 초밥 아니면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남이 먹다. 남긴 김치 쪼가리에 목숨 걸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 사필규정 아니겠어요? 전 남편 박만호 씨는 더 가관입니다. 퇴직금 남은 거라도 지키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텐데 그 돈으로 신우이가 꼬드긴 다단계 코인인가 뭔가에 투자했다가 아주 홀라당 날려 먹었다더군요. 이제는 고시원비 낼 돈도 없어서 둘이 길거리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꼴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오빠가 무능해서 그런 거다. 서로 탓하며 헐뜯는 그 모습. 그게 그들이 말하던 가족 간의 사랑이었나 봅니다. 비참하죠. 하지만 동정심은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수준에 딱 맞는 바닥으로 돌아간 것뿐이니까요. 저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귀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고 제 변호사가 워낙 유능했거든요. 위자료? 네,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이 숨겨둔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서 받아냈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핏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던 날 법원 앞에 하늘이 그렇게 파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정들었던 아니 지긋지긋했던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라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 집 구석구석에 밴 그 인간들의 냄새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좋은 값에 매도하고
저는 평소 꿈꾸던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좋아하는 수국을 잔뜩 심고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도 심었습니다. 지금 저는 거실 흔들의자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따뜻한 햇볕이 제 무릎을 덮어주네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 밥 먹고 싶으면 먹고 굶고 싶으면 굶고 자고 싶으면 자고 여행 가고 싶으면 훌쩍 떠나는 삶. 이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눈물겹게 행복한 것인 줄 예전엔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참고 살았던 거겠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어제는 꿈에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잃어버렸던 그 반지를 다시 제 손가락에 끼워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꿈에서 깨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요. 엄마 나 이제 진짜 내 집에서 살아. 엄마가 준 선물 나 이제야 제대로 지켰어.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이제는 편안하게 눈 감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나이 때문에 참고만 계신 분이 있나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하며 스스로 가슴에 멍을 만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내 자리가 생깁니다. 제 나이 56.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행복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김영숙이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답답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